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계시는 김보람이 변호사님 모시고 우리가 정보인권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김보람이 변호사님께 전문가적인 의견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익히 알고 있지만 우리 학생분들에게 변호사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보람이 변호사입니다. 저는 변호사를 한 지는 한 20년 됐고요. 변호사 시작한 지 1년 차부터 정보인권이나 소비자 권리 이런 분야로 지속적으로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국가기관에 대해서 자문도 해왔고, 그래서 아마 교수님께서 이 인터뷰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학우님들께서 우리 김보람이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좀 자세한 이력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경력이죠.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런 변호사님의 그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전달하면 어떨까 해서 이 자리에 모신 게 사실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우리가 교수님, 변호사님 이렇게 칭을 조금 혼동해서 사용하고는 있는데, 네. 변호사님, 그러면 이제 인권이라고 하면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둬서 뭐 인간이 기본적으로 태어나면, 인간으로 태어나면 가져야 되는 권리, 이런 것들을 인권이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인권이라고 하면 조금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 낯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권은 원래는 인간이라면 가질 수 있는 천부적인 권리죠.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인권은 국가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시작을 했고, 그런 권리가 이제 사회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제 발전이 돼서, 반드시 국가가 아니더라도 민간 간에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개념들이 생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디지털 시대에 이러한 부분을 과거에 자유권이라든지 사회권으로 전부 포괄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그 정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과 관련된 인권, 으로 이해를 하면은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은 뭐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반드시 온라인에서만 주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디지털 시대에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있다면 자기 권리를 조금 쉽게 주장을 할 수 있게 되고, 표현의 자유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상에서 상당 부분의 활동은 표현행위로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내는 권리 중에 하나가 표현의 자유일 수 있고요. 또 디지털 접근권이라든지 감시받지 않을 권리 같은 것들이 오늘날 정보, 디지털과 관련된 인권으로 새롭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발전되고 있고, 인권이라는 것은 과거의 개념에 한정돼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발전적으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에 따라서 인권의 범위도 변화되기 때문에 그러한 범위 내에서 현대적 인권으로 정보인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께서 하늘에서 부여한 권리가 인권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그 다음에 디지털 시대에 피할 수 없는 똑같은 의미의 뭐 권리, 인간으로서 태어나면 권리 하면서 그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정보 인권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최근 등장한 기술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물 인터넷도 있고 뭐 고도화된 로보틱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양자 컴퓨팅, 그러면서 빠질 수 없는 게 인공지능, 뭐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최근 등장한 기술 중에서 우리가 이제 변호사님께서 설명 주셨던 정보인권 측면에서 가장 우려되는 기술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그 이유는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참 쉽지 않은 개념인데, 오늘날 AI라는
개념이 우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AI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굉장히 긴 글인데 아주 쉽게 요약을 해준다든지 또는 번역을 그냥 술술술술 해준다든지 통역을 막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고 우리가 업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굉장히 넓은 개념이라서 모든 AI가 다 위험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AI 기반의 감시 기술이라든지 AI 기반의 군사 목적 기술의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고 특히 감시 기술이 현실에서는 군사 목적과 무관하게 민간에서도 막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감시 기술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얼굴 인식 기술인데요. 얼굴 인식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개인을 추적하고 개인이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를 가지고서는 개인을 차별하고 개인의 삶을 예측하는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그게 맨 처음에 시작이 됐던 것도 사실은 미국에서 군사 목적으로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뾰족뾰족한 위험성이 여전히 민간에서 활용된다고 해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하고 또 두 번째는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됐고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딥페이크를 통한 성착취물들이 사실은 전 세계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인간한테 미치는 정서적인 해악이 피해자가 되지 않으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우려가 큰 부분이고 또 개인들의 삶을 굉장히 심각하게 차별시키고 갉아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주시해야 되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아마 AI 감시 기술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뭐 딥페이크라는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 학우님들도 제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기사나 뉴스 뭐 국내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접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 드리는데요. 기술 발전,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피할 수 없다. 뭐 피하기가 어렵죠. 불가능하죠. 거의. 그렇죠? 왜냐하면 네. 국가라는 게 또는 사회라는 게 인간의 삶이라는 게 경제에 기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 기술 발전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교수님, 기술 발전 그리고 정보 인권 그 사이에 어떤 대척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신 대표적인 예라고 이제 설명이 되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최근 이슈가 있다면 하나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얼굴 인식 기술이 요사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일반 민간도 그렇고 이게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CCTV가 5만 군데 다 깔려 있고, 근데 미국에서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되기 시작한 게 사실은, 일반 수사관들이 얼굴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개인을 추적하고, 개인을 압수수색하고, 개인을 체포하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아닌 거예요. 아닌 사람을 체포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놀랍지만은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그래서 블랙 라이브즈 매터가 한 몇 년 전에 굉장히 심각한 그 문제로 미국에서 인종차별과 관련돼서 뉴스가 됐을 때 뉴욕타임스에서 비슷한 시기에 경찰이 범죄자도 아닌데 어린 아이들 둘이 있는 데서 흑인을 체포해 간 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건이다 라는 거를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니저 파크스, 로버트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아예 체포가 됐고, 그래서 소송까지 진행을 했고, 아마라 마지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국에서 유학생인데 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폭탄 테러 용의자로 막 뉴스에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 본인 가족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그런 케이스로 뉴스에 떴던 케이스인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얼굴 인식 기술로 이렇게 체포하는 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통용이 되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전부 유색인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기술 발전과 정보 인권 간의 갈등에서 굉장히 심각한 사정 중에 하나로서 드러났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케이스들은 사실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저희에게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러네요. 정말 심각하게 네. 느껴져요. 그게 기사로 접한 적도 있지만 몇 살에는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직접 들으니까 굉장히 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흑인 인권에 대한 어떤 미국 내에서의 문제, 그 다음에 그 심각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한 차례 예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었는데, 거기에 덧붙여져서 AI 감시 기술까지 네. 더해지면서 그런 인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 또 그 차별성, 편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큰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변호사님,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 중에서 감시 기술, 안면 인식 네. 기술,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이제 미국의 사례를 말씀 주셨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22년에 굉장히 좀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참사, 이태원 참사가 있었는데, 그때 뭐 16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니까, 그러면서 국가에서, 제 기억으로는 네. 국가에서 AI CCTV 관련해가지고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서울시에도 뭐 노후 CCTV 교체할 때는 AI 기능을 탑재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것들도 순차적으로 그렇게 변환하겠다라고 했는데, 안전성 면에서는 굉장히 조금 반길 만한 일이지만, 왜냐하면 참사 자체가 워낙 국내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세계적으로 굉장히 맞습니다. 큰 네. 문제, 충격을 줬던 거니까 네. 했는데,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우리가 그거 외에도, 그러니까 장점, 기술이 주는 어떤 그런 장점이나 문제 해결력 외에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감시 기술의 정보인권 침해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례, 물론 말씀 주셨지만 하나 더 좀 소개를 부탁드리고요. 해당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은 이제 한국은 그나마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발전하지 않은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아주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다른 면이 있어요. 우리는 얼굴 정보가 생체 정보거든요. 민감 정보로서 동의를 받아야 그 소스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CCTV가 있다고 하더라도 막 갖다 쓸 수가 없단 말이죠. 미국은 그렇지 않아서 이슈들이 팍팍팍팍 나왔고, 사실은 클리어뷰 AI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고 막 갖다가 그걸 가지고서는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걸 또 공공기관에 팔고 이러면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편향성 문제도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 감시 기술을 우리가 그나마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해외 사례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왜 그런 결과를 발생시켰는가, 이것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시 기술의 정보인권 침해는 저희가 중국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감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경우에는 얼굴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을 인식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개인을 추적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예전에 그 코비드 때 이렇게 어플을
이렇게 다운받게 했었잖아요. 그것을 위구르족들한테 하도록 강요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이렇게 만든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감시 기술을 중국이 그냥 쓰고 있지 않아요. 그걸 수출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화웨이가 이 안전도시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에 그것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그걸 통해서 화웨이로부터 그런 인공지능 감시 기술을 전반적으로 깐 다음에 그걸 통해서 정적을 추적하고 그 독재자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탄압하는 방법으로 활용됐던 것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화웨이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아프리카 사업 담당자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우리는 정책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본인들은 기술만을 수출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각국들이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감시 기술에 대응하는 기준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피해보지 않고 내가 추적당하지 않고 내가 차별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전 세계 이미 이 감시 기술이 너무 많이 팔려 있기 때문에 글로벌한 룰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한국이 그러한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던 일이야, 중국의 일이야 이렇게 볼 수만은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그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변호사님 제가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주시지만 문제점은 있는 거고 또 장점은 있고 기술 발전은 피해갈 수 없고 이렇게 계속 맞습니다. 그 두 축에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변호사님 정보 인권 보호 그리고 기술 혁신 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너무 원론적인 질문이긴 한데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균형점을 어떻게 맞추면 좋을까요? 사실 이 문제는 아주 어렵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생각을 좀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과거에도 위험한 기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산업재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났고 환경 오염 같은 게 나타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국회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디지털 혁명이 지금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빅테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문제를 발생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국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특히 오늘날 AI 퍼스트라는 게 전 세계에서 지금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적인 통제 방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왔던 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적인 절차 내에서 위험한 것들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험하다면 인간의 삶에 정말 위험하고 인권에 위험하다면 그것을 어떻게 조율할지를 이해관계자들이 정하고 그걸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주 원칙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께서 빅테크 기업 이렇게 이제 말씀 주셨는데 아마 조금 이슈가 되는 건 조금 더 포커싱하면 플랫폼 기업 그렇겠죠. 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플랫폼 기업은 공급자하고 수요자 사이에서 위치해서 뭐 상품이나 서비스를 연계하는 그거를 뭐 어떤 기술을 통해서냐면 IT 기술,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운용해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는 뭐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는 구글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배달 서비스라는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네, 뭐 그런 그렇죠. 기업들,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뭐 이렇게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변호사님, 플랫폼 기업들이 이용자의 데이터, 아까 IT 기술하고 데이터를 이용해서라고 제가 설명을 네. 학습자들한테 드렸는데,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조금 감정 조작, 조금 그다음에 행동 유도 이런 것들을 시도한 사례도 있는데요. 이런 행위는 정보인권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되어야 될까요? 아, 이게 굉장히 오늘날 굉장히 심각한 이슈인데, 첫째는 우리가 그런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발생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 왜 어떤 일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가는데, 사실 이게 이제 성인도 어려운 일이에요. 성인도 내가 어떤 플랫폼에서, 보통 이거는 이제 광고를 팔기 위해서 발생하는 일이거든요. 이제 플랫폼을 이렇게 보다가 되게 특이한 광고가 뜨면 클릭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도 굉장히 좀 황당한데, 플랫폼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굉장히 자극적인 드라마가 장시간 진행되는 걸 제가 끝없이 보고 있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자괴감도 좀 약간 들긴 하는데, 근데 그거를 10대한테 활용하면 정말 헤어나오지 못하고, 또 극단적인 사례도 지금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플랫폼, 특히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이게 가지고서는 광고로 이용하는 것들이 이미 내부에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극단적으로 감정을 타겟팅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는 것은 안 된다라고 내부에서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은 무시하고 계속 갔거든요. 그러다가 사건이 터진 게 뭐냐면 10대 소녀가 자살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소녀들의 경우에는 너 되게 뭔가 부족해. 조금 살만한 이유가 없는 애 같아. 뭐 이렇게 조금 자신감을 결여시키면은 미용과 관련되는 제품에 대한 구입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10대 소녀가 자살을 했고, 자살하기 전에, 본인에 대한 그런 부족한 부분을 막 살 가치가 없다, 뭐 이런 것들에 포스팅을 남기기도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계속 그런 걸로 자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정말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의 몸매를 가진 사람의 포스팅을 계속 보여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자괴감을 들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성인들하고 10대는 또 그게 또 다르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챗 GPT 사용하다 자살한 10대 남자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인 감정을 타겟팅하거나 컨트롤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위험성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느냐, 사용하는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느냐, 거기부터 얘기가 좀 시작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은 굉장히 조금 미흡한 것 같고, 특히 아동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아동들을 보호해야 될 것이냐,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동의 연령을 높여야 되는 것이 조금 더 14세나 이렇게 좀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논의가 있는데, 한국도 똑같이 그 감정 타겟팅에 지금 10대들이 노출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10대들의 정신적인 상황에 대해서 드러난 그래프들을 보면, 이 애플 핸드폰이 등장한 이후부터 10대들의 정신적인 행복감이 현저히 저하되는 게 막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부터는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데이터를 두고 필요한 부분, 그 다음에 기업들한테 우리가 너희들 공개해야 돼, 이거.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너희들이 책임져야 돼. 이런 것들은 좀
본격적으로 좀 논의하고 또 연구하시는 선생님들도 그 부분을 연구해서 좀 똑똑하게 좀 선을 그을 수 있는 것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변호사님 말씀 중에 성인, 그러니까 제 예를 들면 뭐 저에 대해서도 제가 평소에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계속 알려준다면 그게 뭐 얼굴 뭐 생김새건 아니면 그게 몸매건 간에 굉장히 좀 심각하게 빠져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계속 경우 보게 되죠. 예, 그거를 그런데- 인스타그램 지옥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에다가 저는 이제 물론 정신적으로 얼마나 성숙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제 어떤 물리적인 나이로 보면 굉장히 나이가 뭐 많은 편인데 그걸 이제 변호사님께서 표현하신 아동의 경우에 그런 노출이 있다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인인 저도 헤어나오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좀 중요하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좀 다뤄져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서 그거를 넷플릭스에서 소셜 딜레마라는 다큐멘터리에서 굉장히 재밌게 잘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보실 수 있으면 모든 분들이 한 번씩 보시라고 제가 요사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 소셜 딜레마요? 예. 네. 저도 꼭 보겠습니다. 네, 아직 감사합니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자, 그럼 변호사님, 플랫폼 기업들이 뭐 디지털 격차나, 그 다음에 알고리즘 차별, 이런 기술로 인해서 새로운 인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뭐 앞에서 한 얘기하고 아주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진 않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투명해야 된다. 두 번째는 책임질 것은 책임져라.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전혀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 제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우선은 정책 방향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그것을 민주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뭐 기업들에서 나서서 또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나서서 뭐 어떤 것들을 강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서 뭐 투명성이나 책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투명성이나 책임성이 강화되어야 된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부터 출발하는 게 중요하기도 하겠네요. 그래야지 어떤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또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도 있다. 네. 이 세종사이버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유혜정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이것을 인지하고 본인의 삶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상당히 대부분은 모릅니다. 그리고 그거를 물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걸 모든 국민들한테 교육을 받으시오 라고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법이 단단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면 항상 기업 쪽에 있는 분들이 이거는 뭐 우리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다 이렇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동 이슈부터 소수자라든지 사회적으로 고통받는 그 약자들의 문제부터 접근하는 것이 조금 문제를 보편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다음 질문으로 조금 넘어가는데요. 기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정보 인권을 보호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또는 제도적인 장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크게 인증 절차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이 본인 스스로 인증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인증하는, 이 기업은 뭔가 뭐 영양평가를 받았는데, 괜찮아? 그러면 점수 몇 점. 이렇게 좀 붙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ESG, 한국의 경우 ESG가 이제 해외와는 조금 약간 맥락이 다르게 접근되는 면이 있지만, ESG의 본래적 목적에 따라서 그 기업이 얼마나 사회적 가치를 보장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권 영향 평가들을 실사한 것들을 공개하는 시스템들, 그다음에 좋은 점수를 맞으면 본인이 거기다 붙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보편화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아직까지도 한국은 영향 평가 이런 게 되게 어색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체계화되고 그 영향평가하는 방법들도 조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하나의 책임이 아니네요. 같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함께 모여서 뭐 법률적인 거든 정책적인 거든 뭐 인증평가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네. 기관이나 또는 학술적인 연구 뭐 이런 것들도 기반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애써야 되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이게 그러니까 학술적인 연구 목적을 위해서는 빅테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좀 공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EU에서도 이런 뭐 자율 규제 관련돼서는 학술적 목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빅테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데이터를 좀 내놔라. 그래야지 학자들이 연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날 공공기관이 하던 것들을 대부분 빅테크들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사실 데이터들이 공개가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들, 학자들이 연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드는 그런 것들도 조금 만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앞으로 조금 계속 연구하고 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기업에서는 특히 이제 뭐 플랫폼 기업, 네. 대기업, 현재의 대기업에서는 정보를 정보 자산이라는 단어가 어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그렇죠. 것들로 해서 그거의 어떤 비밀성이라든지 자기만 폐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자기들의 권리다, 권한이다 이렇게 조금 그 좀 폐쇄성을 유지하고 있어서 네.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관심을 가지고 기업들이 어떤 그런 뭐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사회고 미래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은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올바른 방향을 찾아간다. 이렇게 조금 생각해서 서로 좀 양보할 때는 양보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네,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기술 발전이 불가피해요. 뭐 계속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하셔야죠. 정보 인권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근본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거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을 다 같이 고려해서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선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있고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학교보다는 이 기술은 기업들에 의해서 발전되는 경우가 더 크다라고 평가가 되고, 근데 그렇다고 할 때 AI 같은 경우에 특히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고요. 굉장히 많은 자산이 투입돼야 되고요. 그리고 천연 자원도 되게 많이 활용이 됩니다. 휘토리라든지, 그리고 진짜 물도 많이 활용하거든요. 굉장히 힘이 세요. 그런 회사들이. 이럴 때 스스로 기업들이 답답한 게 없는데 본인들이 막 뚜벅뚜벅 걸어가서 이거 다 내놓겠어. 우리 다 인권 친화적으로 하겠어.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것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요구해야 되는데 요구를 한다고 해서 안 받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결국에는 규제나 법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투명성과 관련되는 거는. 특히 내가 활용하고 있는 지금 AI 기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AI 무슨 챗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게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마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사회는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저희가 오픈 AI 케이스가 굉장히 재미있는 케이스가 그 샘 올트만 같은 경우에 이사회에서 쫓겨났었잖아요. 그때도 굉장히 재미있는 게 거기는 내부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개발자, 기술자. 그래서 모여서 올트만을 돌려달라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복귀가 3일 만인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때 이 AI 관련되는 그 윤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들 그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아니 뭐 누가 다시 복귀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거기 밑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은 내가 뭘 만들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오픈 AI에서 좀 더 빨리 개발하자 또는 인류의 그 진화 발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거 너무 막 개발하게 되면 인류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이 두 진영 간의 싸움일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맥락이 사실 밑에서 개발하는 분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해서 개발하는지 개발자와 기술자들도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나가면서 가버넌스가 형성이 된다면 조금 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균형 잡힌 방법으로 기술 개발과 권리 보장이 같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향후 5, 10년 이렇게는 적어놨는데 향후 정보인권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게 기술 또는 상황 이런 거가 가장 이슈가 될 거? 그게 뭘까요? 저는 사실 이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페이스북도 이름 바꿨어요. 메타로. 맞아요. 왜 바꿨냐? 우리는 메타버스에 올인하겠다. 그런데 오늘날 누가 메타버스 얘기를 합니까? AI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기술이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는 사실 얘기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굉장히 돈 많은 기업들, 얽혀있는 그 피터 트리라든지 뭐 이런 분들 안 바뀐다는 거예요. 투자하는 벤처 캐피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사실은 그 모든 것에 다 관여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시민과 거대 기업 간의 권력 관계가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오늘날 이 이슈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많은 사회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에 굉장히 심각한 위해가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민주적 절차를 복원하고 빅테크가 기술 혁신하는 방향으로 인권의 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사회의 모순들이 그대로 강화돼서 우리에게 손해로 돌아오지 않도록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우리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성심껏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김보람이 변호사님을 모시고 정보 인권에 대해서 우리 학우님들과 함께 했는데요. 아마 우리 학우님들, 저는 물론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으시고 또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보보호 전문가라든지 그래서 정보 분야의 어떤 전문성을 갖기 위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정보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자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면 오늘 우리 대담이 굉장히 성공적인 겁니다.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